시애틀 아동병원 소아신장외과 전문의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병든 아이들에게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의사였죠. 하지만 그 말이 가장 필요했던 아이에게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제 딸 에밀리였습니다. 에밀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성 신부전 환자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얼굴이 붓고 성장이 더뎌도 의사인 제가 직접 복막투석을 관리하며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공원을 뛰어다니는 대신 밤마다 투석액을 교체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죠. 아빠가 고칠 수 있어. 내가 의사잖아. 매일 밤 에밀리에게 속삭이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에밀리가 아니라 저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가 갑자기 고열을 앓으며 학교에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달려가 보니 딸의 복부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복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환자에게 복막염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투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당장 혈액투석으로 전환했지만 에밀리의 몸은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환자라면 침착하게 대안을 찾았겠지만 내 딸 앞에서는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신부전 환자들을 10년 넘게 봐왔는데 왜 제 딸은 못 고치나요? 동료 의사들 앞에서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순간이었지만 간호사가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냉정하던 의사가 자기 딸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병원 회의실에 모인 의료진들은 차가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복막 손상이 심각해 기존 투석 방식은 불가능하며 혈액투석도 지속하기 어렵다고요. 재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아신장 이식은 대기 시간이 보통 1년에 가까웠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에밀리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죠. 의사로서 저는 통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막염 후 다시 복막투석을 시작할 확률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고 소아에게는 더 낮았습니다. 미국은 혈액투석 중심 국가라 복막투석 전문가도 드물었습니다. 시스템이 딸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에밀리는 투석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11살 소녀는 이미 6번의 수술을 견뎌왔고 매일 밤 투석액이 배 안으로 들어가는 통증을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투석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빠, 너무 아파요. 딸의 속삭임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로서 알던 모든 지식이 그 순간 아무 소용없게 느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에밀리를 보며 처음으로 제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정신없이 걸어 나오다 국제의학저널에 실린 한 논문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국제소아신장학회에서 만났던 한국의 김진우 교수가 개발한 소아 맞춤형 복막투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복막염 후에도 특수 프로토콜로 투석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죠. 그때는 단지 흥미로운 연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김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놀랍게도 1시간 만에 왔습니다. 환자를 한국으로 데려오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경력 중 가장 무력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말렸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갖춘 미국을 떠나 아시아로 간다는 것이 무모하다고요.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약속할게.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후에도 에밀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3일 동안 병원 침대에 누운 딸의 몸은 점점 더 부어올랐습니다. 투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내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는 누렇게 변색되고 호흡은 얕아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증상이 의미하는 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침대 옆에 앉아 밤을 지새우던 그날,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에밀리가 상체를 일으키더니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투석이 제대로 되지 않아 뚜렷한 요독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토물을 치우고 이마를 닦아주는데 에밀리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나 그만 아프고 싶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11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매일 밤 투석액을 주입할 때마다 참았던 통증, 친구들처럼 뛰어놀지 못했던 시간들, 수없이 반복된 병원 입원과 주사 바늘의 고통. 에밀리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저는 어떤 희망도 줄 수 없었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경험은 내 딸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밤새 에밀리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소아신장학회에서 들었던 발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김진우 교수는 소아복막투석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개발해 복막염 이력이 있는 환자도 관리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미국 동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발표된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은 5살 이하 소아투석 환자의 성공 유지율이 90%를 넘었고 특히 복막염 경험자를 위한 특별 프로토콜도 있었습니다. 복막염 이후 투석 재개 성공률이 미국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단지 인상적인 연구 결과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저는 어떤 수술이든 성공 확률이 50%만 넘으면 시도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내 딸의 생명을 걸어야 할 때는 왜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김 교수의 회신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니 그는 분명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소아 맞춤형 복막투석과 면역조절 병합요법으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에밀리의 경우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모두가 제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장은 최고의 의료시설을 두고 왜 멀리 한국으로 가냐며 반대했고 다른 의사들은 기다리면 미국 내에서도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외과 부장님은 마크, 너 지금 이성적이지 못해. 아버지로서 판단하지 말고 의사로서 생각해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고 있었고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제 딸의 눈에서 보았던 절망을 보지 못했기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에밀리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결된 모니터는 점점 악화되는 생체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위로 흩어진 금발을 쓰다듬으며 용기를 내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에밀리, 아빠가 약속할게. 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그곳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를 지켜보던 그녀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출국 전날, 에밀리는 잠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응급 의료 장비를 갖춘 항공기에 에밀리를 싣고 서울로 향하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김진우 교수가 보내준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소아복막투석 시스템은 미국과 달리 아이의 체중과 상태에 따라 약제 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맞춤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복막염 이후 투석 성공률도 미국의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비행기의 창문 너머로
태평양의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과학과 증거에 근거해 판단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단순한 통계 너머의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데려다 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보조산소를 맞은 채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고 저는 피로와 불안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30분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에 멍하니 시선을 두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에밀리를 위한 의료팀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우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의료진이 에밀리를 즉시 치료실로 옮겼고 저는 그저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은 기다려야 했을 과정이 10분 만에 시작되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에밀리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한 후 제게 설명했습니다. 소아 맞춤 복막 투석과 면역 조절 병합 요법으로 즉시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 방법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막염 이후 바로 복막 투석을 재개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거의 시도하지 않는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마크 선생님, 걱정 마세요. 우리 병원은 이런 상황에 대한 프로토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 교수는 제게 태블릿을 건네주었고 거기에는 에밀리의 혈액 검사 결과와 실시간으로 연결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에밀리의 체중, 염분 수치, 요독질 양을 분석하며 최적의 투석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 시스템의 정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아 중환자실에 자리를 잡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김 교수팀이 특별히 설계한 면역 조절 카테터를 에밀리에게 삽입했습니다. 이 카테터는 중합체 기반 항균 코팅이 되어 있어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본 적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투석이 시작되고 첫날, 저는 의사의 눈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에밀리의 복막에 투석액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온갖 의학적 우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막염 이후 조직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투석은 추가 감염이나 조직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팀은 마치 일상적인 절차처럼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호사가 제게 병실 옆 보호자 숙소를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지만 저는 에밀리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마크 선생님, 지금은 아버지로서 쉬세요. 의사 역할은 우리가 맡겠습니다. 에밀리의 병실 천장에는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투석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게 했고 그곳에서도 에밀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에밀리를 떠나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의 얼굴색이 전날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눈을 뜬 에밀리는 미약하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체내 노폐물 수치가 이미 20%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빠, 좀 덜 아파요. 에밀리의 첫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식욕을 되찾은 에밀리는 병원 식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병실을 방문해 에밀리의 상태에 맞는 식단을 설명해 주었고 해독 능력이 떨어진 신장 환자를 위한 특별 요리법까지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린이 전담 심리 상담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에밀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투석 과정을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리 상담은 의학적 치료의 일부로 당연히 제공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에밀리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복막투석 기계는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에밀리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복막염 이후 처음으로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투석 중 통증과 불편함으로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에밀리가 이곳에서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침대 옆에 앉아 딸의 호흡을 들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회진을 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항상 에밀리의 이름을 먼저 부르며 인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환자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의학적 소견을 자세히 설명해주며 동료 의사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마크 선생님, 에밀리의 투석액에서 단백질 누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면역 조절 요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의사로서 제가 놀란 것은 투석액의 농도와 주입, 속도가 에밀리의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에밀리의 체중, 수분 섭취량,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최적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마치 에밀리의 몸에 맞춰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에밀리의 얼굴에서 부종이 거의 사라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복막염 이후 며칠 만에 이런 호전을 보이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동료들에게 에밀리의 상태를 알리자 그들은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에밀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만 아프고 싶다는 소망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환자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밀리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는 동안 저는 이곳의 의료 환경이 미국과 얼마나 다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김진우 교수는 특별한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에밀리의 치료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약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까지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에밀리의 상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교수가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에밀리는 이제 우리 병원의 딸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한 번도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 의료는 환자를 질병과 숫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복막투석 환자 케이스, 만성심부전 3기 환자 같은 레이블이 환자의 이름보다 앞서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에밀리는 그저 케이스가 아닌 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에밀리의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국제진료센터의 통역사 수진 씨는 11살 소녀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에밀리에게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가르쳐주고 한국 전통 종이접기를 함께 했습니다. 에밀리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은 병이 악화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투석 중에도 에밀리는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소아병동 담당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며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간단한 게임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치료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이곳의 의료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에밀리 전담 영양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신장 질환 환자를 위한 특별 식단을 소개했고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들을 맞춤형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식사가 그저 영양소 계산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곳에서는
환자의 기호와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했습니다. 어린 환자들은 식사 시간이 즐거워야 치료도 잘 됩니다. 영양사의 말처럼 에밀리는 병원 음식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맞게 나트륨과 칼륨 함량을 조절한 비빔밥은 에밀리가 특히 좋아하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병원 체류 일주일째 되는 날, 김 교수는 저를 자신의 연구실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밀리의 검사 결과를 펼쳐 보였습니다. 신장 기능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었고, 복막 상태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 안에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 궁극적인 해결책이겠지만 그때까지 에밀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 교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크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나요? 이 질문은 저를 잠시 당황하게 했습니다. 1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최근에는 그 초심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보다 의료 시스템, 보험 청구, 소송 위험 같은 일들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으니까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제 대답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초심을 잊곤 하죠. 시스템에 지쳐서요. 그는 이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과 결과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도 환자 중심의 가치를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아 의료에 있어서는 통계적 성과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참여를 중요시한다고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의 소아간호 인력 비중이 선진국 중 최상위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복막투석 환자 가족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의학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기술과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김 교수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을 동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방식, 의료진의 협업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철학을. 연구실을 나와 에밀리의 병실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의사로서 겪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지 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체 삶이라는 사실을. 에밀리의 병실 문을 열자 그녀는 한국어 단어가 적힌 카드를 들고 간호사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의사가 아닌 아버지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의학은 결국 숫자가 아닌 마음을 치료하는 일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마음도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를 저는 지구 반대편, 한국의 병실에서 배웠습니다. 서울에 머문 3주째, 에밀리의 상태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복막염으로 인한 염증 지표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손상되었던 복막 조직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아산병원의 복막투석 프로토콜은 에밀리의 몸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김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에밀리의 검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소식은 날마다 더 좋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이곳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마크 선생님, 에밀리의 복막 상태가 이 정도면 장기적인 투석 유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장 이식 전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김 교수는 한국의 복막투석 소아 환자들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석 유지 기간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길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환자 맞춤형 접근법과 지속적인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투석 시간을 제외하면 아이다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때로는 병원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가 보여주던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체류 3주차가 되던 날, 김 교수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초대했습니다. 거기에는 에밀리의 치료에 참여한 전체 의료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밀리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마크 선생님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개발한 모듈형 투석 키트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에밀리의 담당 의사에게 사용법을 교육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지 에밀리를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이 개발한 복막 투석 기술이 이미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으며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던 중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아이가 에밀리처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배운 것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아빠가 아니라 의사로서 이곳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며 한국의 소아 투석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 교수의 눈이 밝게 빛났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오전에는 에밀리의 아버지로, 오후에는 서울 아산병원의 방문 의사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신장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컨퍼런스와 회의에 참석하며 한국의 소아 투석 노하우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김 교수 팀은 소아 환자를 위한 복막 투석 관리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 제공했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격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개방적인 지식 공유 문화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들에게 의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인류의 자산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에밀리의 병실에는 작은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수간호사부터 청소를 담당하던 이모님까지 에밀리를 돌봐준 모든 분들이 찾아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하며 모두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고 김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에밀리는 간호사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내는 짐을 정리하러 숙소로 향했고 저는 김 교수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에밀리의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을 한 것뿐입니다. 의사로서요. 그의 겸손함에 저는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제게 질문했습니다. 마크 선생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배워가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의학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첨단 장비보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대화가 끝날 무렵 에밀리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두 볼에는 상기된 홍조까지 보였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아산병원 의사 할래요. 순간 저와 김 교수의 눈이 마주쳤고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밀리의 말이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라 그녀가 이곳에서 받은 질병 너머의 감동이 만들어낸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 절망에 빠져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신장 이식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평범한 학교 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은 자료들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한국의 복막투석 소아 환자 생존율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투석 유지 기간도 월등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통계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의 넓은 수평선이 펼쳐졌습니다. 에밀리는 옆자리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투석 기계 없이도 통증 없이 깊은 잠에 빠진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애틀 아동병원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환자를 단지 질병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 가족까지 치료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접근법, 그리고 무엇보다 의학기술 너머의 진심 어린 돌봄의 중요성을 동료들에게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의 작은 손을 꼭 쥐며 깨달았습니다. 내 딸을 살린 것은 단지 약이나 첨단 의료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살린 진짜 힘은 한국 의료진의 마음이었습니다. 환자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치유의 기적을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